프랑스 최고 예술학교가 미개한 낙서라며 비웃었던 한국인 유학생의 졸업작품. 그런데 정확히 2주 후 루브르 박물관이 이 낙서를 긴급 공수하며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창조한 가장 완벽한 미니멀리즘 예술입니다. 알파벳의 오만함을 단숨에 무너뜨린 한글의 경이로운 조형미. 프랑스 예술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소름 돋는 비밀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줄리앙.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자랐습니다. 예술가의 피가 흐르는 말의 지구의 공기를 마시며 자란 제게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은 동화책이었고 로댕의 조각상은 놀이터의 미끄럼틀 같은 것이었죠. 제 할아버지는 퐁피두 센터에 설립 멤버셨고 아버지는 지금도 소르본에서 미술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제게 예술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중심에는 ENSAD, 파리 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가 있었죠. 피카소와 마티스가 거닐던 복도, 로댕이 직접 점토를 만졌던 바로 그 교실에서 저는 4년 내내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프랑스 디자인의 자부심, 그것은 제 심장과도 같았어요. 졸업 후엔 세계 최고의 광고 에이전시 피블리시스 입사가 확정되어 있었죠. 제 인생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글쎄요, 아무런 인상도 없었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말이 거의 없었고 늘 검은색 옷만 입었으며 쉬는 시간이면 혼자 창가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리라는 거대한 캠퍼스에 떨어진 작은 먹물 한 방울 같았달까요? 존재감 없는,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은 동양인 학생. 그게 수연에 대한 제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판은 첫 과제를 받아든 날 이루어졌습니다. 파리의 빛을 재해석하라는 주제였죠. 저는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조명과 에펠탑의 금빛 섬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제출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센 강 위로 어스름이 내릴 무렵 낡은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번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죠. 흔들리는 빛의 입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적이지만 그 어떤 화려함보다 강렬한 힘이 있었어요. 그의 작품은 교수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등을 놓쳐본 적 없던 제게 찾아온 패배감, 그리고 그보다 더 불쾌했던 건 그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질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의 지도교수장 피에르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타이포그래피 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서체는 샤넬의 광고판과 루이비통의 쇼 초대장에 쓰였죠. 그의 첫 수업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의 심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두 개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로마 시대의 트라야누스 황제 비문 속 알파벳 R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였습니다. 왼쪽은 문명이고 오른쪽은 기록입니다. 왼쪽은 형태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이지만 오른쪽은 그저 새 그림일 뿐이죠.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는 라틴 알파벳이 어떻게 이 원시적인 그림의 단계를 벗어나 기하학적 완벽함을 쟁취했는지에 대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구 문명, 특히 알파벳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이 흘러넘쳤습니다. 몇몇 동양 국가들은 아직도 이 그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자나 또 뭐가 있더라?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강의실 구석에 앉은 수연에게 닿았습니다. 명백한 무시이자 의도된 도발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교수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는 거지?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졸업 프로젝트의 주제가 발표된 겁니다. 올해의 주제는 문자의 본질입니다. 장 피에르 교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자의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해 보십시오. 라틴 알파벳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고는 또다시 수연을 향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뿌리를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그것이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고대의 낙서를 복제한 과제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전하게 알파벳을 가지고 작업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그날 이후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기숙사 식당에서도 마주칠 수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포기했군.
저런 압박감 속에서 동양인 학생이 버텨낼 리가 없지. 저는 의기양양하게 제 졸업작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폴 발레리에 시를 제 서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죠. 모두가 제 작품이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으러 학교 도서관에 들렀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래픽 디자인과 실습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수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그가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형태의 선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자도 아니었죠. 동그라미, 직선, 점.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우며 그린 듯한 단순한 형태들이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저런 단순한 낙서로 졸업작품을 만들겠다고? 저는 비웃음을 삼키며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모니터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영상 속에서 현란한 형태의 글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다른 쪽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안에서 수연은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여. 그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고 그것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리저리 조합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직선과 곡선, 점과 원.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만으로 그는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것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장 피에르 교수의 오만한 선언 앞에서 자기 민족의 문자를 가지고 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단순한 장난으로 장 피에르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어림도 없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실습실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낙서라고 비웃었던 저 단순한 선들이 곧 파리 예술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이수연이라는 이름 모를 동양인 학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강박에 가까웠죠. 복도를 걸을 때면 무심코 실습실 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식당에서는 저도 모르게 혼자 앉아있는 검은 옷의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혐오감이 들더군요. 프랑스 디자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내가 고작 아시아에서 온 교환학생 하나의 행동에 이토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니. 이건 질투가 아니라고 그저 내 앞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확인하려는 것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졸업과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의 시가 가진 운율을 서체에 녹여내는 제 작업에 대해 교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장 피에르 교수는 제게 역시 줄리앙 자네는 알파벳의 영혼을 이해하고 있어 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곡선, 수백 년간 다듬어진 비례. 제 작업은 분명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심장이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박제처럼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과제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빌리기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실습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실습실 안에는 역시나 이수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 광경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모니터 화면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실습실의 가장 큰 벽면 전체가 그의 작업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의 중앙에는 거대한 검은색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백 개의 작은 종이 조각들이 마치 행성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종이 조각들에는 기역이니 니은이니 하는 제가 보기엔 그저 꺾인 선과 반듯한 선에 불과한 형태들이 각기 다른 크기와 굵기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어떤 것은 부드러운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글자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글자로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각을 가진 기역과 수평선인 의가 만나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구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듯한 아와 땅을 단단히 딛고 선 오. 그는 이 단순한 형태들을 조합하여 균형과 긴장, 여백의 미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백 년 역사의 알파벳 형태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을 때
그는 가장 기본적인 선과 원으로 새로운 조형의 규칙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처마의 유려한 곡선, 기둥의 견고한 직선. 그의 시선은 그 사진들과 벽에 붙은 자신의 작업물을 번갈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민족의 미학적 원형을 그들의 문자 속에서 재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낙서라고 폄하했던 저것들은 사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기호라는 것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그의 작업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자의 작업을 훔쳐본다는 죄책감도 잊은 채 저는 그가 만들어내는 조형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패배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 거대한 질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답하기 위해 자기 문화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간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한 사람씩 호명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날이었죠. 학생들은 저마다 갈고 닦은 자신의 작업물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고전적인 서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알파벳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작업들이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조언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그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훌륭해, 줄리앙. 완벽 그 자체야. 이 작품은 졸업과 동시에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군. 모두의 부러운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수연 군. 자네는 뭘 준비했나? 아직도 그 동양의 그림 딱지들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지? 교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완성된 결과물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탐구했던 과정이 담긴 두꺼운 스케치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자신의 작업 과정이 담긴 종이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글이라는 문자를 기본 조형 요소로 분해했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떤 원리로 결합하여 무한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죠.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생각의 지도를 벽에 펼쳐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 어떤 화려한 발표보다 웅변적이었습니다. 실습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디자인 시안이 아니었습니다. 한 젊은 예술가의 고독한 투쟁의 기록이자 자기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종이를 붙이고 돌아섰을 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경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장 피에르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다인가?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수연의 작업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문자의 본질을 탐구하라고 했네. 그런데 자네가 가져온 건 뭔가? 의미 없는 선들의 나열, 원시적인 형태의 반복일 뿐이야. 이건 활자 예술에 대한 모독일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지금 글자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도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디자인이 아닐세? 그저 유치한 장난이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작업물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이 쓰레기들을 다 치우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문명화된 글자, 라틴 알파벳으로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자네는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없을 걸세. 그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자 한 사람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의 작업물을 찢어버릴 듯 노려보는 교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투나 경쟁심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교수의 눈에 서린 것은 학자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연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알파벳 중심의 세계관을 뒤흔들 새로운 가능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실습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에 빠져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짐을 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습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수연은 벽에 붙어있던 수백 장의 종이들을 모두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절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떼어낸 종이들을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더니 거대한 새 종이를 벽의 정중앙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억 하나를 종이 한가운데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의 모욕과 편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세계를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걷어내고 가장 순수한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억 하나가 거대한 벽 앞에서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고독한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끝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어졌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파리 예술계의 심장부에서 가장 동양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는 한 젊은이의 위대한 도박. 그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학교 복도는 밤낮 없이 붐볐고 실습실은 종이와 잉크, 그리고 학생들의 불안한 열기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건 작품의 마지막 한 획에 매달려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작품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을 넘어선 완벽을 추구하며 글자 하나의 간격, 선 하나의 굵기를 머리카락 굵기만큼이나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작품은 점점 더 차가운 유리상자 안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수연은 학교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습실 벽에 무언가를 붙이지도 책상에 자료를 펼쳐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직 스케치북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학생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중간 심사 때 장 피에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후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고 결국 이방인의 무모한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허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순수한 형태를 길어 올리려는 수행자와도 같았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재료와 기술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저와는 달리 그는 모든 것을 덜어내어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의 본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뭐 좀 도와줄까?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는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나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조용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심판일이 밝았습니다. 졸업작품 전에 최종 심사가 열리는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온 저명한 디자이너, 예술 비평가, 그리고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심사위원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는 절대 권력자처럼 앉아있는 장 피에르 교수가 있었죠. 발표는 제비뽑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교적 앞 순서에 불렸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 작품을 자신 있게 선보였습니다. 발레리의 시가 가진 서정성을 글자체의 형태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 피에르 교수는 이례적일 정도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보게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일세. 줄리앙은 라틴 알파벳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어.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 최고의 작품이군. 강당 안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연의 시선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의 진실 앞에서 거짓된 승리를 거둔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마지막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수현. 장피에르 교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경멸의 감정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수현은 조용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떤 화려한 인쇄물이나 두꺼운 책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이젤 위에 놓인 순백의 천으로 덮인 거대한 판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냐는 듯한 의아함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어서 그 가짜는 장난을 끝내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수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천의 한쪽 끝을 잡고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거대한 순백의 화폭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화폭의 정중앙에 먹으로 그린 듯 깊고 고요한 검은색의 형태 3개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에서 곧게 내려온 수직선 하나, 땅처럼 평온하게 누운 수평선 하나,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잇는 듯한 작은 점 하나. 그것은 그림도 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풍경처럼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형태 그 자체였습니다. 점, 선, 면. 모든 조형의 시작과 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난 며칠간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찾아낸 한글의 본질.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의 기본 3글자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장내는 당혹스러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장피에르 교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장난하자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강당을 울렸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작품을 가져오라고 했네. 그런데 자네가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텅 빈 캔버스에 찍어놓은 점 하나와 선 2개가 전부잖나? 이건 예술이 아냐. 이건 지독한 게으름이자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 대한 모욕일세. 그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의 작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텅 비어있어. 아무런 의미도 철학도 노력도 없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자네는 지난 몇 달간 대체 무엇을 한 건가? 이런 것을 작품이라고 내놓다니 자네는 예술가의 자격이 없네. 폭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작품과 교수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교수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지금이라도 이 무의미한 공허에 대해 설명해보게. 이 안에 대체 무슨 대단한 철학이 담겨 있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모두가 수연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혹은 설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장피에르 교수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좋아. 거기까지군. 그는 심사위원석으로 돌아가 서류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붉은 펜으로 쓰인 거대한 F 학점이었습니다. 졸업 불가. 퇴학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공허에 대한 나의 대답이네. 이수연 군. 우리 학교는 자네 같은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네. 당장 자네의 낙서를 가지고 이 신성한 공간에서 떠나주게. 사형 선고였습니다. 강당은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동안 그 붉은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작품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그가 작품을 부수거나 혹은 절규하며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두 손으로 자신의 작품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저항도 없이 묵묵히 돌아서서 강당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텅, 텅. 거대한 강당 안에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공허를 끌어안고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 그것은 제가 평생 본 가장 외롭고도 존엄한 패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를 향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굳게 닫히는 강당의 문과 그 너머로 사라지는 한 예술가의 고독한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패배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그였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찬사 속에서 지독한 부끄러움에 몸서리치는 저였을까요? 이수연이 사라진 강당은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침묵 대신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은 온전히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방금 닫힌 육중한 문, 그리고 그 너머로 사라진 한 젊은 예술가의 고독한 그림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대상 트로피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차가운 쇠붙이의 무게로 제 손목을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며 심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졸업을 축하하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 섞인 대화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세 개의 형태만이 떠다녔습니다. 하늘의 점, 땅의 선, 그리고 사람의 선. 텅 비어 있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담고 있었던 그 고요한 외침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낮에 그 강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젤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심사용지들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당 구석, 폐기물을 모아두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버린 실패작들 더미 가장 위에 마치 버려진 관처럼 놓여있는 수연의 작품을. 누군가 경멸의 의미로 캠퍼스 한쪽 구석을 구둣발로 짓밟은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자 한 문화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작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자국이 남긴 더러운 흔적을 제 옷소매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이 위대한 질문이 쓰레기통에서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는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 작품은 당연히 가장 좋은 자리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의 작품을 들고 전시장 가장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벽에 저는 그의 작품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이름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작품이 가진 침묵의 외침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한 명의 예술가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철수 준비를 하던 그때 전시장의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를 비롯한 학교의 모든 교수들이 허리를 굽히며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리엘 라비뉴. 루브르 박물관의 현대미술 수석 큐레이터이자 파리 예술계에 보이지 않는 여왕. 그녀의 말 한마디는 무명의 작가를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들 수도 혹은 잘나가던 작가의 경력을 단숨에 끝낼 수도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이 작은 학교의 졸업 전시회에 나타난 겁니다. 장 피에르 교수는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손한 태도로 그녀를 제 작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리엘 관장님, 이쪽입니다. 올해 저희 학교 대상작입니다. 줄리앙의 작품이죠. 고전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마리엘은 잠시 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례적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하군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평가는 없었죠. 장 피에르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리엘은 다른 학생들의 작품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재미있네요. 대담한 시도군요. 영혼 없는 칭찬들. 그녀는 무언가에 지독하게 지루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해진 답안지들 사이를 걷고 있는 심사위원 같았습니다. 그녀가 전시장을 거의 다 둘러보고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제가 작품을 걸어둔 어두운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연의 작품이 내뿜는 고요한 존재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은 겁니다. 저건 뭐죠?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본 장 피에르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학생들이 쓰다 남은 캠퍼스를 잠시 둔 것뿐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엘은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천천히 그 어두운 복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불안한 눈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수연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5분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당에서의 그 당혹스러운 침묵과는 차원이 다른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지루함 대신 경이로움과 지적인 희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작품의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마치 의사가 희귀한 생명체를 관찰하듯 점과 선 하나하나의 숨결을 느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이건 완벽해. 장 피에르 교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관장님, 그건 그냥 빈 캠퍼스의 점과 선을 찍은 것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마리엘이 날카롭게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는군요. 당신의 눈에는 이것이 공허함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하나의 우주가 보이는데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작품을 가리키며 마치 학생들을 가르치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간결함. 이 대담함. 몬드리안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수직과 수평의 미학이 이 안에 있고 칸딘스키가 추구했던 점, 선, 면의 순수한 조형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을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고 있어요. 서양의 미니멀리즘이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남은 무의 상태를 추구했다면 이 작품은 비어있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채우는 충만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여백을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여백이 있기에 저 점과 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형태와 공간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동양 철학의 정수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예술의 본질입니다.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장 피에르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학생들에게 문자의 본질을 탐구하라고 하셨죠? 여기 당신 앞에 그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 한국의 서예 전시를 보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한글이라는 문자는 바로 이 세 가지 근원적인 형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한 명의 예술가가 자기 민족의 문자 속에 담긴 창조의 원리, 그 심오한 철학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는데 당신은 이것을 보고 낙서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장 피에르 교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의 학문적 권위가 파리 예술계의 여왕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엘은 떨리는 손으로 작품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 학교의 비좁은 복도에 걸려있을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브르에 걸려야 마땅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작품을 위해 새로운 전시관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장 이 작품의 작가를 데려오세요. 파리 예술계는 오늘 새로운 별의 탄생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전시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를 지나 다른 교수들을 지나 수많은 학생들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시선은 제게 와서 멈췄습니다. 이 작품을 이곳에 건 사람이 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의문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선 동양인 학생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자, 그의 작품을 이 어두운 복도에 숨기듯 걸어둔 자. 제가 입을 열기만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마리엘 관장과 장 피에르 교수를 지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채 쫓겨나야만 했던 학생 이수연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이내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리엘 관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장 피에르 교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이 재능 있는 젊은이를 당신이 내쫓았다는 말입니까? 장 피에르 교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의 철옹성 같던 자존심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엘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만나야겠습니다. 아니, 파리 예술계가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곧장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의 작은 기숙사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문을 부술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수연. 이수연. 안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짐을 다 싼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내일 아침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남았지, 줄리앙?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 작품이 루브르에 가게 됐어.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이군. 마지막까지 나를 비웃고 싶은 건가? 아니야. 사실이야. 마리엘 라비뉴 관장이 직접 왔었어. 그녀가 내 작품을 보고 완벽하다고 했어. 하나의 우주를 보았다고. 당장 너를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야.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그리고 제 등 뒤의 복도를, 다시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가서 직접 확인해.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이 틀렸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란 말이야. 우리가 전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의 풍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비평가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어두운 복도 끝에 걸린 수연의 작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앞에는 장 피에르 교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리엘 관장은 돌아온 수연을 보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과장된 칭찬도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작가님.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에서 그가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 예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문화면 일면은 한 무명 유학생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가장 동양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루브르가 선택한 신성, 파리의 편견을 깨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측은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장 피에르 교수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정년보다 이르게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그는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연의 작품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네. 나는 평생 문자의 형태를 연구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보지 못했어. 내가 본 것은 자네의 작품이 아니라 내 안의 오만과 편견이었던 걸세. 미안하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한 달 후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전례 없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전시관 전체를 오직 단 하나의 작품을 위해 비운 파격적인 전시였습니다. 하얀 벽 중앙에 수연의 작품이 고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몇 시간이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리의 모든 디자인 학교에서는 한글의 조형 원리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광고와 패션계에서는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글을 신기한 외국 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글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아름다움의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저는 예정되어 있던 광고회사의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수연이 파리에 차린 작은 작업실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점 하나, 선 하나의 우주를 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수연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그저 담담한 미소로 바라볼 뿐입니다. 얼마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심사에서 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지? 하늘과 땅, 사람에 대해 설명했다면 교수를 설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 스스로 빛을 내거든. 나는 내 작품을 믿었고 내 문자를 믿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글자를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자의 화려한 곡선도 독일 서체의 강직한 직선도 제게는 더 이상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게 모든 문자는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선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배우고 자부했던 예술의 모든 것이 머나먼 동쪽에서 온 한 청년이 보여준 세계의 단순한 형태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정신이 거둔 승리라는 것을. 가장 사람을 닮은 문자가 마침내 세상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 피에르 교수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며 이건 낙서가 아니라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한글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이었고 한 사람의 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우리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켜내고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자부심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속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나 대사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감상을 기다리겠습니다.